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자 월가 위클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경제신문의 김은록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첫 월가 위클리 시간인데요. 지난주 증시 상황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이제 지난 한 해 간단하게 이제 증시 상황, 금융자산 시장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그 증시 그 관련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용지표가 3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연준의 12월 FOMC 회의록이 또 이번 주에 공개가 됩니다. 좀 증시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주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첫 단추를 꿰는 주죠. 그래서 이제 또 첫 단추를 꿰는 주에 나올 수 있는 또 중요한 보고서를 같이 한번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타임스퀘어에 12월 이제 새해가 되면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저는 못 갔습니다. 일을 하는 시간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미국 증시도 증시고 미국 경제를 통틀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뭐냐 이렇게 하나 꼽으라면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그 관계자들이 언론에서 이제 노동시장 관련 지표를 꼽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연방준비제도 목표인 2%까지 갈 수 있는가, 갈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이제 고용시장 상황에 따른 임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런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는 3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가 이제 11월 구인이직 보고서, 그리고 12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민간 단체인 ADP가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준의 12월 FOMC 회의록도 이번 주 공개가 되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많이 뭐 기대를 하셨었나요? 뭐 산타랠리가 일단 없었습니다. 아직 기계적 정의로 보면 이제 산타랠리라는 것이 5일간 그 연말 5일, 5거래일, 그리고 이제 새해 2거래일 이렇게 해서 총 7일간의 그 데이터를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사실은 뭐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틀이 남아 산타랠리 기간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데 기대감은 좀 많이 식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S&P도 0.14% 하락, 그다음에 나스닥과 다우도 각각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1% 이상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이렇게 회의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난주 나왔던 그 지표 가운데서는 주간 12월 24일로 끝난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5천 건이 나와서 이제 좀 늘었습니다. 이제 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다라는 거는 이제 좀 생각지 않게 그 실업 상태에 놓이는 근로자들이 좀 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주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지난주에는 워낙 이렇게 심리가 안 좋고 좋은 데이터, 지표도 이제 좋은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이러니까 여기에 그나마 조금 시장이 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이제 뉴욕 증시의 하락폭이 좀 큰데 S&P가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19.4% 하락했고 이제 다우존스가 그나마 좀 덜 빠져서 8.8%, 그다음에 나스닥이 33% 하락했죠. 이제 이게 세 지수 모두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근데 이게 빠진 게 주식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S&P 500이 이제 19.2% 이게 조금 그 집계하는 데 따라서 조금 0. 몇 %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거래 전날 거래 마지막을 기준으로 하냐, 그 다음 날 이제 시작할 때 시점을 기준으로 하냐 이 차이인데 어쨌든 19% 정도 S&P가 빠졌죠. 그런데 이제 통상은 그 금융위기 때는 그나마 좀 나았던 게 주가가 많이 빠졌어도 채권 가격은 올랐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주식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숨쉴 구멍이 있었는데 지난해는 그게 없었습니다. 채권도 보시면 한 16.4% 정도 빠졌었죠. 그다음에 여기 뭐 하이힐드 반드 같은 경우에도 15.4%, 국채나 뭐 조금 그 위험성이 좀 큰 곳이나 다 빠진 겁니다. 채권도 다 빠졌고
여기 뭐 채권 뭐 많이 빠졌죠. 테크스탁은 더 많이 빠졌고요. S&P보다. 비트코인이 64.2% 빠졌습니다. 오른 것도 있죠. 달러가 올랐습니다. 우리 킹달러로 달러가 많이 올랐고 오일도 최근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조금 그 연간을 보면 4.2% 정도 올랐다. 그나마 이제 지금 많이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그죠?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아까 비트코인 64.2% 기억하시죠? 떨어졌던 거. 메타도 64.2%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사기 아니냐? 막 이렇게 욕을 해도 메타, 넷플릭스 뭐 이런 기술주, 꿈을 먹고 사는 그 낮은 이자를 바탕으로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종목들도 비슷하게 빠진 겁니다. 비트코인도 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꿈이죠. 비슷하게 빠진 겁니다. 이자 때문입니다. 이게 뭐 그 특정 종목이 건전성이 좋지 않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자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단 이자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이렇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원래는 2021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좀 신호가 오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물가 상승세를 이제 일시적이라고 했죠. 트랜지 SO입니다. 이거 영어 오타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트랜지토리 TIRY가 TORY가 되겠죠. 지금 좀 미국 일부에서 이제 좀 약간 금기어 비슷한 단어인데 트랜지토리 이게 연준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그리고 그 노벨상 수상자죠 폴 크루그만 그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당시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폴 크루그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좀 자폭격을 하십니다. 팀 트랜지토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트랜지토리 팀이 이렇게 뭐 망쳤다 뭐 이런 자폭 같은 거를 이제 하시는데 칼럼에 트윈터에서도 쓰시고 칼럼에서도 그런 얘기를 쓰세요. 팀 트랜지토리 나를 비롯한 팀 트랜지토리들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 폴 크루만 교수는 사과를 했죠. 제니 옐런 그 장관 같은 경우도 내가 오판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 깔끔하게 사과를 한 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좀 오판을 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놓쳤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2월 24일 그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침공이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뒤늦은 데다가 전쟁까지 터지니까 금리를 이제 올리는데 전에는 이만큼 올리면 될 거 이제 이만큼 올리게 됐죠. 그래서 생각해 볼까요? 2021년 말 그러니까 지난해 말 말고 전에 예상했던 거는 한 2022년 말쯤 되면 기준금리가 한 0.9%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FOMC 그 경제전망 요약을 보면 SEP를 보면 한 0.9로 적혀 있습니다. 2020. 근데 지금 얼마죠? 4.25에서 4.75입니다. 이 정도 오르고 이 정도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 이 정도 어려운 상황이면 이제 뭐 메타나 뭐 비트코인이나 넷플릭스가 잘못했다기보다 금융자산 시장이 요동친 것 보면 이 정도 불확실성 앞에서는 당연한 수준인가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기술주들은 좀 민감하잖아요. 미래 수익을 그 현재 가치에 반영하는 비중이 기술주들은 높습니다. 근데 미래 수익을 반영을 할 때 이제 이자율을 기반으로 해서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금리가 높다는 거는 이제 미래 금리가 현재 가치로 환산될 때 많이 할인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좀 더 낮아집니다. 적정 주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팡의 시대가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골드만삭스의 CI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금융위기 때 당시 2008년을 빼고는 2000년대 이후에 주가 상승도 계속 이어졌고 변동성도 낮고 이래서 약간 좀 철부지처럼 굴었다 철이 없었죠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금리 기조에 기반한 투자 전략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번 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엔 좀 많아가지고 일단 월화수목 나누고 금요일은 좀 따로 했는데요. 굳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일 같은 경우에는 신년 휴일입니다. 뉴욕 증시도 또 휴장을 하고요. 주요 지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에는 이제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PMI 이게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50을 넘으면 이제 그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 PMI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위축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에도 계속해서 위축 국면이 이어간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이 경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죠. 주택시장, 제조업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집니다. 물가에서도 서비스가 아닌 상품, 제조업체들이 만드는 상품은 지금 물가 하락세가 둔화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수준이 아니고 실제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서비스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에 건설 지출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건설 경기 뭐 이런 거에 이어지는 지표인데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ISM 12월 제조업 지수 여전히 위축 국면입니다. 이번엔 ISM에서 나오는 거죠. 전에는 그 3일에 나오는 건 S&P 글로벌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일날 이제 두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죠. 그 구인이직 보고서 11월 기준입니다. 일자리가 있고 이거는 10월 달에 일자리가 기업들이 공고를 낸 일자리가 몇 개냐 한 달 동안 그 공고를 낸 일자리가 몇 개냐 이거를 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신규 채용 중인 일자리 개수를 알 수가 있죠. 전체 고용 그 자수가 고용된 수가 아니라 일자리가 몇 개가 열렸냐 그런 겁니다. 잡 오프닝입니다. 그래서 1,000만 개 정도가 열릴 것이다. 전에 거보다 30만 개가 정도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FOMC 회의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P 민간 기관입니다. 민간 기업 기관에서도 정부 기업의 정부 관련 기관에 취업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정부 기관에 취업한 사람을 빼고 민간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느냐라는 거를 이제 하는 것인데 이거는 12만 7천 개가 11월에 늘었는데 12월에는 이제 14만에서 15만 정도가 늘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약간 이게 전부 다 블룸버그를 기본적으로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조사치를 좀 기반으로 적어 놓은 건데 그 ADP 12월 취업자 변동 같은 경우에는 좀 전망 폭이 기관별로 좀 차이가 커서 둘 다 적었습니다. 블룸버그는 14만 5천 개가 될 거다라고 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조사한 이코노미스트 전망은 15만 8천 개였습니다.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질 것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12월 24일로 끝난 주에 22만 5천 건으로 나와서 좀 시장이 좋아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는 뭐 확정치 전에 나왔던 겁니다. FOMC 회의록부터 조금 자세히 보면 내용이 11월은 FOMC 회의록이 조금 비둘기파에 가까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FOMC 회의록은 조금 매파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공개된 경제 전망 점도표 그 12월 14일 당시에 이제 FOMC 회의 당시에 공개했던 점도표를 보면 19명의 위원 중에 17명이 올해 말 기준금리가 5%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점을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시장 이번에 좀 기억하시죠? 뭐 대충 한 5% 안팎 정도 이 정도 시장이 전망을 했었었는데 내년 최종 금리를 근데 17명이 5%를 넘게 찍어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 아마 회의 당시에 좀 이제 매파적인 내용들이 좀 오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포인트로 찍은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소개를 드리면 공개된 5.1% 금리가 과연 금리의 정점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이제 FOMC 그 경제 전망에서 발표를 하는 거는 2023년에 이제 5.1%를 그 중위값으로 냈죠. 근데 이게 금리의 정점, 최종금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최종금리가 아니고 2023년 말에 5.1%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1%면 2023년 중반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5.1%가 금리 정점인 것 같아요. 최종금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월 의장이 5.1% 지금 현재 금리 인하는 내년에 계획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하 없이 이제 5.1 인하가 없다라는 거는 5.1%가 최종 금리고 그게 연말까지 간다라는 의미라서 이게 아마 금리 정점이겠지만 이게 과연 금리 정점인지 실제로 안에서 더 높이 올라가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이건 좀 반대적으로 이제 트랜지토리인데 최근에 물가 인하가 이렇게 10월, 11월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추세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판단을 하는 비중이 연준 위원 중에 높으면 높을수록 그 통화 정책은 좀 더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some of, many 뭐 이런 식으로 위원들 중에 한 어느 정도 비율로 얘기를 했느냐 이런 거를 some, many 이런 뭐 lots of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그런 의견을 낸 그 위원들의 비중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 many라고 표현을 하냐? 그렇게 어떻게 일시적이라고 판단한 위원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한번 볼만하다. 그리고 또 현재 금리 수준이 제약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위원들이 한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물론 체크를 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회의록에서 좀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12월 FOMC에서 파월이 했던 얘기가 11월 CPI 이번에 완화됐던 거 있잖아요. 10월에 이어서 11월도 많이 완화가 됐었죠. 인플레이션이. 그거는 포함되지 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FOMC가 열리는 날 나오는 지표는 회의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매파적이어도 다음 이게 11월 완화된 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번 상황보다는 나은 메시지가 나올 수 비둘기파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고용 지표입니다. FOMC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고용 지표가 이제 막 말씀드렸듯이 연준 통화 정책의 지금 핵심 판단 요인인데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 요약하면 이겁니다. 고용 지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은 2023년 연말까지 3.5%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다 보죠. 근데 3.5%를 넘어서 내후년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수준 2% 목표가 2% 인플레이션 목표까지 가려면 그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야 한다. 근데 서비스 물가는 왜 어떻게 하면 내려가냐면 임금 상승세가 둔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 같은 게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간당 임금 상승세가 낮아지려면 고용시장에서 지금 인력이 부족한 그런 수급 불균형이 해소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고 지금 이제 아예 그냥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바깥에서 나가 계신 분들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제 일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도 좀 늘고 새로 이제 열리는 잡 오프닝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내는 일자리 채용 공고를 내는 일자리 수도 좀 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거꾸로 역순으로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서비스 물가가 내려가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2%까지 갈 수 있겠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통화 정책도 이제 조금 쪼았던 걸 조금 풀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고용시장 4월에 발표되는 구인이직 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이제 10월에 1033만 4천 건에서 1000만 건으로 이제 중위값인데 이제 중위값이기 때문에 1000만 개 구인 일자리가 1000만 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구인 공고가 33만 개 이상 전월에 비해서 줄어든다라는 건데요. 10월에 이제 한 35만 개가 줄었었는데 추가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추사적으로 신규로 이제 뽑는 그런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연준의 그 원하는 방향에는 부합하죠. 그런데 방향에는 부합하지만 기조를 바꾸기에는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좀 타이트하다라는 겁니다. 인력 공급 이제 실업자들하는 거는 아직 구인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 그런 분들 말고 가끔 이렇게 면접도 이렇게 좀 일자리 좀 이력서도 좀 내고 뭐 이러시는 분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 대비 이제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 기업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인력 시장이 이제 이걸 타이트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10월 달의 상황을 이제 구인이직 보고서와 고용 보고서를 종합하면 열려있는 일자리 수는 1033만 개, 실업자 수는 6만 5만 개. 그래서 실업자 한 명당 열려있는 일자리 수가 1.71개입니다. 아직까지 골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잡 오프닝이 좀 줄어서 1000만 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보면 11월 실업자 수를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66대 1입니다. 1.71대 1보다는 떨어지지만 아직까지 골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엘리자 윙어 이코노미스트는 이게 지속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연준이 인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예정된 기간 동안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것만 봐서는 아직까지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결정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DP에서 발표하는 12월 민간고용 지표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14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고용보고서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걸 이제 가늠하는 수준으로 보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좀 보시죠. 이제 고용자 수는 26만 개가 늘었던 것이 20만 개로 좀 완화됩니다. 일자리가 이제 고용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활동 참가 시간당 평균 임금은 이제 0.6% 그 11월에 올랐던 것이 0.4% 오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저기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 고용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야죠.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초과 저축이 많잖아요. 2분기 기준 그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또 특히 20대들이 조금 은퇴하신 분들, 은퇴자 연령대 분들 그리고 20대 분들이 좀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집니다. 좀 편안하게 쉬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20대 분들이 떨어지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 많이 올랐고 그 코로나 지원금도 많이 받았고 주식도 많이 올라서 일을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떨어졌으니까 점점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도 뭐 있긴 있습니다. 12월 고용보고서 일단 11월에 20만 명이 늘 걸로 봤는데 26만 명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좀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20만이지만 또 모릅니다. 이게 또 더 늘어날지. 그러면 좀 이제 증시가 조금 더 놀라겠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0.4% 11월 달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0.6% 올랐었어요. 그래서 지금 0.4% 오를 거라고 보지만 이것도 조금 조심하면서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0.4%인데 연준은 현재 연간 기준으로 2019년 정도 수준으로 임금이 오르길 바라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3% 됩니다. 이 연간 기준으로 3%가 되려면 이게 연율로 환산하면 월간으로 한 0.3% 이하로 꾸준히 올라야 그 3%대 임금 상승률이 되고 0.4%대로 오르면 거의 연율로는 4.7, 4.8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0.4% 오르면 좀 연준이 계속 걱정할 만하다. 그런데 혹시나 이번에 0.4% 이하로 온다. 그러면 조금 뭐 이게 뭐 한 번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12개월간 계속 이 정도 추세로 되는 거니까 한 번으로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0.3%로 가면 시장이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게 보내시고요.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